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작가 신경진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 금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비염은 가라앉지 않고 콧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우선 시를 하나 보시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사진 속에 보이시는 남자, 한국 근대 시인입니다. 이름이 뒤에 목 마른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카페 혹은 이발소 뭐 이런 장소에 가면 걸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시죠.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자,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 여기 시의 제목이 있습니다. 목마와 숙녀. 그리고 이 시는 박인환 시인이 지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박인환 시인이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박인환은 그 근대 시인이고 요 시기가 아마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거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찾아보질 않았고 언제쯤인지. 근데 댄디로 유명했고 댄디라는 건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일단 코트를 입었다, 마우라를 했다. 그래서 옷을 항상 잘 입었다고 합니다. 머리도 보이시죠? 얼굴도 잘생긴 것 같고. 그래서 유행에 민감했다. 그 당시에 세계 문학사에서 읽히던 많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버지니아 울프를 이야기하면서 그 생애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이 흥미를 갖고 지금 이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를 읽으려고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가 어떻길래 이미 이 시기에 이야기가 됐을까? 한번 보실까요? 1882년생입니다. 그리고 1941년에 죽었다. 59 짧은 생애입니다. 19세기에 태어나서 시대를 관통하는 걸 보면 1차 세계대전이 보이고 2차 세계대전이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시기에 죽었다. 39년에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이름이 긴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버지니아 울프는 20세기 영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고, 여기가 어렵습니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완성한 작가 중 한 사람. 저는 여기에 크게 동의는 하진 않는데, 의식의 흐름이라는 장르의 굉장히 중요한 작가는 맞는데 탄생하고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 등대로나 특히 델로웨이 부인 탓이겠죠?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식의 흐름이라는 장르가 워낙
모더니즘에서 어려운 장르라서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에서 이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과한 것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요 정도만 하죠. 아버지 레슬리 스테판, 미들네임에 보이시죠? 스테판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문학 비평가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줄리아 덕웍스고 아버지가 그래서 문학 비평을 한 만큼 유명한 작가였던 만큼 서재가 방대했다. 이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서 독학으로 문학을 배웠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들에게 정규 교육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생애가 문제인데 어머니 줄리아 덕워스가 사망하자 최초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생애입니다. 그래서 이 울프의 생애를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리얼리티, 소설을 압도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위대한 작가에서 다시 해야겠죠. 그리고 4년에 아버지가 사망하자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 어머니 사망 이후에 정신병이 생겼고 아버지 사망 이후에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 미스터리가 생겨나죠. 그리고 12년에 레오나드 울프와 결혼하게 됩니다. 울프와 결혼하면서 조금 안정을 취했는지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와 같은 걸작들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 20년대 나왔고 41년에 59이 되었을 때 집에서 가까운 우즈강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되고 이때 사망하게 됩니다. 박인환 시인이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가 버지니아 울프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목마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런 미스터리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머리가 복잡하네요. 자, 버지니아 울프는 41년 3월 28일 집 근처 우즈강에 산책을 나갔다가 행방불명되었고 코트 주머니에 돌을 넣은 채 강으로 들어가 자살했습니다. 시신은 4월 18일 발견되었으며 남편과 언니에게 남기는 유서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이유는 자살로 확정되었고 시신이 4월 18일에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한 20여일 지나서 발견되었다. 강에서 이렇게 투신하면 몸이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2주 뒤에 발견되었다. 보시는 사진은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네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갑자기 배우도 여배우 이름도 너무 유명한 배우인데 탐 크루즈와 결혼했던 이 배우가 버지니아 울프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좋아서 울프의 생애 후반부를 한번 보시려면 이 영화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버지니아 울프의 그 레오나드 울프와 남편과 살던 집의 공간입니다. 이걸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공간 속에서 순전히 레오나드 울프가 버지니아 울프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시근교로 정신병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정을 찾기 위해서 교회로 이사를 했고 충분한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아예 출판사를 차렸고 옆에 인쇄기를 놓고 버지니아 울프 글을 받아서 인쇄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게 이제 영화에 잘 드러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프는 고통을 못 이겨서 강에 투신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미스터리가 남게 되는 거죠. 이 작가의 자살이. 참, 그녀는 정말 미쳤는가? 매니아? 미치광이인가? 한번 보시죠. 여름에 완전히 미쳐버리는데 주변에 있던 새들이 그리스어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제작거리는데 이게 그리스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킹 에드워드 7세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이죠. 아마 어린 유년 시절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7세가 집권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즉위해갖고 그때 이 에드워드 7세가 가까운 덤불 속에서 자신에게 이 저주를 퍼붓는 것 이런 걸 듣게 됩니다. 이건 미친 거죠. 이 시기에 쓰여진 단편 소설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때의 소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는 제정신인 사람이 쓴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나는 아름다움이 이 소설에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울프를 읽는 매력인 거죠. 어떻게 이 정신이 무너짐을 견디고 소설이라는 것, 이 어려운 작업을 지속해서 했던가. 울프의 위대함이 나오는 부분인데 첫 번째 자살 시도는 22살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창문에서 몸을 던졌는데 이 창문에서 떨어졌는데 높이가 충분치 못했던 거죠. 안 죽었다. 정신병과 자살 유서입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쓴 유서,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유서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다시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껴요. 우리는 그 끔찍한 일을 다시 겪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은 회복될 수 없을 거예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려고 해요. 당신은 제게 가능한 가장 큰 행복을 선사했지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유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일을 돌볼 수 있어요.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버지니아. 이 유서를 남기고 우즈강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여기에 담긴 미스터리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자 오늘의 주제 여성과 소설이라는 주제만으로 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에세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강둑에 앉자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의견. 즉, 여성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여성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뭐뭐와 뭐뭐가 있어야 한다. 제목이
밖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성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고, 주제가 가장 챕터 1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왜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없었나? 라는 질문에 울프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에게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여성에게 돈과 자기만의 방이 주어진다면 여성은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옥스브리치,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가공의 대학이며 펀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는 실제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뜻하는 편리한 가칭일 뿐입니다. 과연 이들 대학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강연 제의를 받았는데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들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있을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영국의 지식인, 좋게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 대학이 사실은 문학과 예술에서 여성을 대하는 방식에서 대단히 권위적으로 하나의 권력으로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울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디밭을 가로질러 재빨리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웬 남자의 모습이 솟아올라 갑작스럽게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걷고 있는데 잔디를 걷고 있었더니 한 남자가 나타나서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 사람은 교구 관리였고 나는 여자였습니다. 이곳은 잔디밭이었고 인도는 저 편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학의 특별연구원이나 학자들에게만 허용된 장소였으며 내게 적합한 곳은 저 자갈길이었습니다. 여자는 이 잔디밭을 걷는 게 금지되어 있다. 곳곳에 터부가 있는 사회. 여성에게는 금지된 공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울프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20세기 초. 대학 건물들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곳에서 작가들, 소설가들이 유쾌한 오찬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울프의 마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보시죠. 좋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창가 의자의 푹신한 쿠션에 깊숙이 파묻혀 있을 때 인생이란 아주 훌륭한 것이며 그 보상은 감미롭고 이런저런 원한이나 불만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며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의 교제와 우정은 대단히 감탄할 만한 것으로 보였지요. 자, 저기 앉은 응접실에 아주 질 좋은 소파에 몸을 파묻고서 시간을 태우며 문학과 인생을 이야기하는 남성 작가들을 바라보는 울프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소파도 각자의 방도 가질 수 없지요. 쾌적한 것들은 앞으로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나에게,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없다. 소파도 나만의 방도. 이걸 울프가 쾌적한 것들은 앞으로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었을까요? 콧잔등에 분을 바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상점 유리를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나의 선배들, 언니들, 어머니들,
그들은 왜 내게 유산을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학 건물의 그 좋은 방에 앉아서 환담을 나누고 문학과 인생을 논하는 그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심지어 어머니들에게도 유산을 물려받았던 거죠. 오직 남성 작가들만 이 이야기를 꼬집고 있습니다. 자, 큰 재산을 모으는 한편 13명의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9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를 먹이는데 서너 달이 소모됩니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 후에는 아기와 함께 놀아주는데 5년이 좋게 흘러갑니다. 과거 어머니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도서관에 재산을 기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도 무익한 일입니다. 자신이 던진 질문에 지금 울프가 답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엄마를 보니 13명의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저런 일들, 출산과 양육에 걸리는 시간, 전생애가 흘러갔다라는 거죠. 첫째,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둘째, 돈 버는 일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번 돈을 소유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국만 해도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영국의 여성들에게 재산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충격적이죠. 사실 아직도 자신의 딸에게 유산을 주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내가 어머니 병치레를 다 하고 있는데 딸로서 엄마는 오빠에게 모든 유산을 주더라. 남아선호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한국에서 너무 흔하게 아직도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자, 챕터 2입니다. 이제는 옥스브리지가 아니라 런던입니다. 왜 남자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들은 물을 마시는가? 무슨 이유로 남성은 그렇게 부유하고 여성은 그다지도 가난한가? 가난은 픽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술작품을 창조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만일 대형 박물관의 서가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다면 진실은 과연 어디 있는가? 지금 울프는 대형 박물관의 서가에를 바라다 보면서 저 훌륭한 서가에 여성들의 작품들은 없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의 근원을 찾아보니 여성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소설을 쓸 여유가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유로. 당신은 1년 동안 여성에 대해 쓰인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남성에 의해 저술된 책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울프가 질문하고 있는데, 자, 옆에 나온 책이 기드 모파상이 쓴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입니다. 여자의 일생을 다룬 책으로 문학사에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작가에 의해서 쓰였다? 남성 작가에 의해서 쓰였다라는 것. 여기에 울프는 굉장히 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여자의 일생을 남성이 쓰지? 이걸 모파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추론하고 있는 겁니다. 추적하고 있고.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게오르그 루카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예 비평가입니다. 문학 비평가, 헝가리 출신의 이분이 소설의 이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소설은 서사시의 규범적인 아유다움과 대조되는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원래 이 책 자체가 원래 어려운 책이고,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설이라는 예술 장르가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이다. 성숙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남성성이라는 거 이건 대체 뭐지? 한번 더 볼까요? 소설이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이라는 말은 설명해 줍니다. 루카치가 소설 세계의 완결은 객관적으로 보면 뭔가 불완전한 것이며 주관적 체험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체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야, 위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 설명을 해준 말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자, 소설 세계의 완결은 객관적으로 보면 뭔가 불완전한 것이다. 이해됩니다. 저는 여기에 동감합니다. 주관적 체험의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체념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성숙한 남성성의 형식일까라는 거예요. 뒷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남자만의 남성성의 형식이지? 뭔 소리야?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은 밑에 댓글에 써주셔도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앞에 남성성의 형식이라는 말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무슨 말을 루카치가 하는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 아마도 소설을 쓴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여성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개념적으로 가족, 보호, 너그러움, 사랑 이런 것 아닐까요? 이 틀 속을 더 중요시하는 여성성보다는 이걸 깨고 나와서 세계와 부딪히니까 모든 걸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 복잡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좀 더 고민해서 다음에 조금 답이라도 얻으면 이야기를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자기만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신기한 현상이었지요.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책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대형 박물관의 서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확인한 걸 울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았다. 맞죠? 제인 오스틴도 그렇고. 대출 카드 목록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나아가 여성에 관한 책을 쓰면서 시간을 소비한 남자들의 일상을 상상하기에 이르렀지요. 여성 작가들이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왜 남성 작가들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
뭐 안나 까레니나를 쓴 톨스토이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포프라는 작가가 한 이야기. 대부분의 여성은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지금 울프가 꼬집고 있습니다. 브리에르라는 분은 여성은 극단적이다. 그들은 남성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저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에 옛날 자기 선배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지금 울프가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쇼펜하우어를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좀 더 잘 나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좀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울프의 생애에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숙모 메리 비턴이라는 분이 울프에게 유산을 주게 됩니다. 내가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던 당시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기가 숙모에게 유산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되었던 밤이 여성의 투표권이 주어진다. 여성의 권리, 참정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됐던 역사적인 날. 그리고 매년 500파운드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울프가 하는 말, 투표권과 돈 중에서 돈이 더 무한히 중요해 보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지요. 자, 첫 장에서 울프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픽션을 쓰기 위해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성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뭐와 뭐? 돈과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방만 있으면 안 되죠. 그 프라이빗한 공간, 내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소설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 근데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란 최소한의 돈입니다.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1, 2년이 지나자 연민과 관용도 사라지고 가장 커다란 해방, 즉 사물을 그 자체로 생각하는 자유가 생겨났습니다. 숙모의 유산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 저 건물은 내가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저 그림은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내 생각에 그것이 좋은 책인가 나쁜 책인가? 야,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건물의 아름다움과 그리움의 아름다움, 책의 가치를 이제 나는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되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진정 숙모님의 유산은 내게 하늘의 베일을 벗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란 그리스 시대의 시민들, 이때 시민이란 노예가 내 일을 대신해주는 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였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석탄 인부가 되는 것과 아이 보는 여자가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8명의 아이를 길러낸 유머는 10만 파운드를 버는 변호사보다 세상에 더 가치 없는 인물일까요? 울프가 가지는 근원적인 질문이죠. 가치가 더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8명의 아이를 길러낸 유머, 엄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저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변호사들,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들 일보다 이 일이 더 무가치한가? 자, 100년이 지나면 이 가치들은 완전히 변하겠지요. 더욱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집 문 앞에 이르러 생각하건대 여성은 보호받는 성이기를 그만둘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1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100년이 지난 지금 여성의 지위는 변화되었나요? 답은 예스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울프가 원하는 완전한 형태로
여기에는 의문이 있죠. 자,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울프가 지금 100년이 지나면 여성은 보호받는 성이기를 그만둘 것이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누군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 남성과 똑같이. 자, 제가 한국에서 이 문제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저쪽 소위 말하는 일베들, 뭐 이대남들,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너희들도 병역의 의무를 져라. 그러면 이제 막 문제가 막 엉켜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울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 완전한 형태의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려면 보호받는 성이라는 그 지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좀 더 보시죠. 보호막을 제거하고 여성에게 똑같은 활동과 작업을 접하게 하고 여성을 군인이나 선원, 기관사, 부두 노동자로 만들어 보십시오. 여성이 더 이상 보호받는 처지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나는 현관문을 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성이 체력적으로 남성에게 힘과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생물학적으로 틀림없죠. 남성이 좀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보호받는 성으로만 있어서는 여성의 평등, 성평등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울프가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두 노동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지 오웰이라는 위대한 영국 작가가 이 부두 노동자로 떠돌면서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좋은 소설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울프가 지금 위대한 작가가 우리 여성들에게 없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위대한 작가, 여성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받는 성이라는 걸 던져버려야 된다. 라고 지금 울프가 이야기하는 것에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챕터 3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 엘리자베스 2세가 아니고 우리 최근에 돌아가신 그분 말고 1세, 16세기 남성이라면 누구나 노래와 소네트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떤 여성도 탁월한 문학 작품을 단 한 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이건 영원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사실은 울프가 잘 알고 있죠. 왜 여성들이 문학 작품, 소네트와 시를 못 지었던가. 셰익스피어가 나오던 그 시대에 가난했기 때문이죠. 돈이 없고 생각할 여유가 없고 출산과 양육이라는 감옥에서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1세이고요. 트리벨리언이라는 사람이 역사가가 쓴 영국사를 인용합니다. 울프가. 흥미롭습니다. 보시죠. 부모가 선택한 신사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딸을 방에 가두고 구타하고 내동댕이 친다 해도 여론에 전혀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다. 결혼은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가 아니었고 가족의 탐욕이 결부된 문제였으며 특히 상류층에서 그러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상류층에서도 돈이 없는 집안, 가난한 집안에서 여성의 지위는 말할 것 없었죠. 그런데 상류층, 귀족과 부르주아지들에서도 여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딸들조차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구타와 폭력까지 이어지는 이 구타와 폭력에서 이 버지니아 울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성폭력입니다. 아버지가 엘리트 학자였고, 그런데도 이 버지니아 울프는 불행했습니다. 의붓 동생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뭐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이야기 깊게 안 한다고 그랬죠. 이 예술과 픽션, 문학과 소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울프가 지금 꼬집고 있다. 자, 안티고네, 클레오파트라, 맥베스 부인, 안나 카레리나, 에마 보바리, 게르망트 부인, 문학사에서 햇불처럼 타올랐던 저 여자들, 이 이름들은 개성이나 성격이 결핍된 여성을 연상시키지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들이 쓴 픽션에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최고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픽션에 나타난 여성입니다. 이 문학사에서 햇불처럼 타올랐던 그 개성이 강했던 저 윗 안티고네나 맥베스나 안나 카레니나 같은 여성들, 이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땠을까? 실제로는 트리벨리언 교수가 지적하듯이 방에 갇혀 구타당하고 내동댕이 쳐졌던 것입니다. 남성들은 이 여성들의 리얼리티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굉장히 개성적인 여성들을 창조해냈다. 이걸 지금 굉장히 불만의 시선으로 버지니아 울프가 바라보고 있다. 그리하여 아주 기묘하고 복합적인 존재가 생겨납니다. 상상에 있어서 여성은 더없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거 굉장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에마 보바리와 안나 카레리나 같은 여성들, 이 개성 넘치는 여성들이 사실은 남성 작가들의 판타지 속에서 존재했다. 좀 과한 지적이죠. 사실 실제로 이런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지니아 울프가 지적하는 건 이들 남성 작가들이 여성의 그 참담한 모습을 소설에서 그려내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문학에서는 영감이 풍부한 말들, 심오한 생각들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녀는 거의 읽을 줄 모르고 철자법도 모르며 남자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러했다. 어떤 여성이 셰익스피어 시대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버금가는 작품을 쓴다는 것은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천재가 노동계층에서 틀림없이 존재했던 것처럼 여성에게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따금 에밀리 브론테 같은 소설가가 밝게 타올라 그 존재를 입증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뭐 하나죠. 우리가 읽는 거 뭡니까? 폭풍의 언덕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걸 지금 버지니아 울프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선배 작가. 여성들이 능력이 없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횃불처럼 튀어올라 이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작가들이 우리 문학사에는 있다. 희망이 그래도 전혀 없지는 않다. 16세기 세익스피어 시대에 그 당시 순결이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이지만 여성들의 생활에서 종교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영국 사회도 역시 보수적인 사회, 특히나 그 빅토리아 시대에 이제 빅토리아 시대에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7세가 즉위할 때 사춘기에 들어왔고 이제 성년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 시대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억압적인 시대였습니다. 보수적인 이걸 프랑스 중위의 여자를라는 소설을 읽으면 굉장히 이제 잘 알 수 있다. 그 시대를 산 버지니아 울프. 여성이 자기만의 방을 갖는 것은 그녀의 부모가 보기 드문 부자이거나 대단한 귀족이 아니라면 19세기 초까지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들은 지금 어쨌든 딸로서 뭐 여성으로서 성장할 때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되죠. 그죠? 뭐 자기 방을 못 갖더라도 형제, 자매들 방. 어쨌든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게 되는데 이건 아예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귀족이 아닌 이상은 방조차가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다. 뭐 대단히 화려한 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만의 공간, 그 작은 공간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흥미롭고도 불명료한 남성의 복합적인 심리. 그것은 여성이 열등하기보다는 남성이 우월하기를 바라는 뿌리 깊은 욕망으로서 남성을 예술의 전면뿐 아니라 도처에 서 있게 함으로써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중요한데 남성들이 여성을 바라보는 이 복합적인 심리에 대해서 울프가 지적을 합니다. 문학과 예술에서 이 복합적인 심리를. 그런데 이 복합적인 심리의 도살인 덫은 함정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시작됩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과 완전한 형태의 공정한 형태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 지금 국회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이죠. 그러면 적어도 150, 그 50-50, 그 수준에 이르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버지니아 울프의 말에 의하면. 그때야 비로소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울프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성평등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여성 정치가들한테 표를 몰아줘야 된다. 근데 중요한 함정이 좀 도사리고 있죠. 사실 나경원 같은 의원이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그런 정치가일까? 아니라는 게 답이죠. 참 어렵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18세기 말 무렵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중산층 여성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최초의 변화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만과 편견이 중요하다면 그리고 미들마치 빌렛 폭풍의 언덕이 중요하다면 이제 에밀리 브론테 이후에 오만과 편견 누구죠? 제인 오스틴 이런 작가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걸작이란 혼자서 외톨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단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험이 하나의 목소리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죠.
버지니아 울프가 위대하고 훌륭한 작가라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에서 보입니다. 이런 인식들. 소설은 골방에서 탄생하지만 이 골방, 외로운 방은 사실은 이 사회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좋은 소설이 될 수 없다. 이건 뭐 너무 좋습니다. 제인 오스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녀는 한 번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런던 시내를 다닌 적도 없고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사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또 여러 작품들이 있죠. 이런 작품들을 발표해냈다. 만약에 제인 오스틴이 남자처럼 홀로 독자적으로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었다면 그녀에게 나온 소설은 얼마나 더 훌륭했을까? 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만일 샬럿 브론테가 제인의 연가요? 1년에 300파운드를 소유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잠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여자는 자신의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곧장 1500파운드에 팔아넘겼지요. 만일 그녀가 분주한 세계화 도시, 활기가 넘치는 지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실제적 경험이 더 풍부했더라면, 그녀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다양한 인간들과 교조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영 제국의 그 위대한 서가에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꽂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로이는 올리비아를 좋아했다. 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얼굴을 붉히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때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만이 모인 곳에서 인정합시다. 때로 여성은 여성을 좋아합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지점들을 지금 울프가 지적해주고 있는데, 여성과 여성과의 연대, 클로이와는 올리비아, 이거 아마 델러웨이 부인 이야기일 겁니다. 클로이가 델러웨이 부인의 주인공이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자, 제가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 여성들은 어떠했을까? 뭐 조선시대 여성들이 억압된 상황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 뭐 남녀가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되어도 같은 자리에 못 앉을 정도로 여성에게 그 억압적인 지위를 강요됐던 시대였는데, 이때에도 빛나는 여성들이 있었다. 이걸 이제 발견해서 흥미로워서 여러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의 양반 한씨의 처 이시로 태어났습니다. 이매원이라는 분. 성장은 과부 지가에서 과부가 된 엄마한테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형들, 그 오빠들이겠죠? 오빠 동생들, 남자들, 남자 형제들이, 그러니까 책을 못 읽죠, 여자들은. 이 남자와 형제들이 독서하는,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그녀의 문학적인 그 지식들은 점점 성취를 이뤄갑니다. 대단한 거죠. 남자 형제들이 이 방에서 읽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성리학, 유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추러 무불 병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매원이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입에서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다.
그리고 기계지우 저게 비녀계자입니다. 그래서 비녀를 쓴 이유, 결혼을 한 이유에는 영화를 누리는 일에는 전혀 뜻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자신의 부귀영달을 꿈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문학에만, 철학에만, 성리학에만 관심을 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단어, 이거 제가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정처일방, 방에 고요히 머물고 있으면서 여기 좋습니다. 길쌈하고 수해 놓는 일을 보는 것을 초나라와 월나라가 서로를 보는 듯했다. 서로 관심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 오직 문학에만. 멋집니다. 이매월이라는 분이 중인의 딸, 아주 똑똑한 조소사라는 옥자매의 이름이란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우정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선의 문학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글로서 굉장히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문학을 하고 또 조선의 그 시들, 경전, 뭐 이런 경전에 대한 해석들을 했으면 마치 태계나 또 누구죠? 뭐 송시열 뭐 이런 사람들의 율곡에 어쩌면 더 넘어서지도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같은 사정이었던 거죠. 조선 문학사에서 이름이 난 허난설원, 신사임당 이런 분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 자신의 능력들에 비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성은 수백 년 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벽 자체에도 여성의 창조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창조력은 실제로 수용 용량을 넘도록 벽돌과 해반죽을 채워왔으므로 이제는 팽과 하필, 사업, 정치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뭘 해야 되는가? 이 성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펜을 들어야 되고 화필을 들어야 되고 사업에 나서야 되고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좋네요. 뭘 해야 될지. 나는 마지막 장을 읽으며 그녀에게 100년을 더 주자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자기만의 방과 연간 500파운드를 주자. 그녀가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지금 쓴 것의 절반을 빼버리도록 허용해주자. 그러면 조만간 더 나은 책을 쓸 거라고 말입니다.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과 그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다.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6장입니다. 두 성이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최고의 만족과 가장 완벽한 행복을 이룬다는 이론을 선호하는 비합리적일지라도 심오한 본능이 있습니다. 지금 번역 상태가 약간 매끄럽지 않아서 잘 안 들어오는데 굉장히 좋은 문장입니다. 저는 읽고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최고의 만족과 가장 완벽한 행복을 이룬다는 이론을 선호하는 비합리적일지라도 심오한 본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혼이라는 주제, 여성 평등이라는 성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비혼주의로 드러나고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림 프리다 칼로,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했죠. 프리다 칼로의 그림만 제가 제시해 놨는데
이 디에고라는 남자를 만나서 프리다 칼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제가 이야기했나요? 프리다 칼로? 곧 하겠습니다. 여성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그 문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 버지니아 울프가 주장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맨 부커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이 세계 문학에 등장한 한강이라는 작가, 채식주의자, 그리고 82년생이라는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로 우리 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면서 큰 이슈를 일으켰던 이 두 작품이 지금 현재 잘 보셔야 됩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이야기하는 저 지점들에 해당되는 내용일까?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최고의 만족과 가장 완벽한 행복을 준다는,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일까? 답은 쉽게 나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억압받는 여성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채식주의자도 그렇고 82년생 김지영도 그렇고. 제가 이 작품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 좀 더 보시죠.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성을 염두에 두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울프의 이야기입니다. 순전한 남성 또는 순전한 여성이 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안 좋다라는 거죠. 인간은 남성적 여성이거나 여성적 남성이어야 합니다. 어떤 식이건 여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치명적인 일입니다. 자, 제가 앞에 채식주의자 82년생 김지영, 어떤 작품입니까? 이 두 작품은 여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말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 두 작품을 비판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고, 이 두 작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가, 어떤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고발한 작품들이죠.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서 좀 더 나아가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울프가 그걸 지적해 주고 있고, 의식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쓰는 것은 필연적으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옥해질 수 없지요. 그런 작품은 당장 하루 이틀 동안은 빛나고 효과적이며 강렬한 걸작처럼 보일지 모르나 해질 무렵이면 시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소설을 쓰는 여성 작가들, 후배 여성 작가들한테 버지니아 울프가 해주는 어드바이스입니다. 충고. 내가 여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훌륭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작품들을 써야 되는가? 자, 앞에 여자의 일생, 안나 카레니나 마담 보발이 다 남성 작가들이 썼지만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썼습니다. 이들 작가는 여성적 남성 작가였다라는 겁니다. 여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작품이어서 이들이 걸작으로 남았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나서도 우리가 읽게 된다. 100년, 200년이 지나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현대 소설에서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도리스 레싱, 노벨상 수상 작가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 레싱 이 할머니가 이 다스제아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너무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가정과 아이, 교육,
출산, 양육 이런 것들, 여성적인 것들, 여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남성적 시각으로 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단지 여성으로서의만의 시각으로 이 작품을 썼다면 아마도 이처럼 강렬한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스의 아이는 정말 충격적이고 뛰어난 작품인데 바로 이런 지점들이 이제 단순히 하루 이틀 반짝이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광범위한 주제라도 망설이지 말고 어떤 종류의 책이라도 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버지니아 울프가 여성 작가들, 여성 후배들한테 강연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잘 보십시오. 특히 여성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시줄을 강 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끝내줍니다. 우리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에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자신이 직업을 버려야 되고 영화를 버려야 됩니다. 안정을 버리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한가한 시간을 갖고 이 빈둥거린다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에 흩뿌려진 이 폐허와 같은 공허 속을 걸어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역사를 보고 현실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걸작들을 읽으면서 나만의 생각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라. 뒷부분이 굉장히 마음을 찌르죠. 다 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돈은 사실은 사치를 하거나 영화를 부릴 돈이 아닙니다. 그죠? 쇼핑을 하거나 뭐 화려한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먹는 그런 돈이 아니라 나만의 자기 방에서 아주 단출한 식사라도 하면서 펜을 들고서 혹은 컴퓨터 앞에서 자판 앞에서 책을 써내려가는 그 공간과 돈을 가지라는 거겠죠. 멋있게 썼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위대한 작가입니다. 어떤 불쾌한 통념을 생각합니다. 자, 여성은 여성에게 가혹합니다. 여정녀, 여성의 적은 여자다. 여성은 여성을 싫어하지요. 여성은. 그런데 여러분은 그 단어에 진절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젊은 여성들이요.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무지합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내가 나 자신이 지금 억압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인식하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이건 중요한 것을 발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국을 뒤흔들거나 군대를 전투로 이끈 적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여러분이 쓴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야만인들에게 문명의 축복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일들을 모두는 남성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자기만의 방과 돈을 가지고서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해내자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전투를 이끌고 희곡도 쓰고 또 이 뒷부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문명의 축복. 이건 이제 20세기 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적인 약간 시각이 보이죠. 아무튼 뭐,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가 공동의 거실에서 탈출하여 인간을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리얼리티와 관련하여 본다면, 그리고 하늘이건 나무이건 그 밖에 무엇이건 간에 사물을 그 자체로 보게 된다면 매달릴 팔이 없으므로 홀로 나아가야 하고, 남자와 여자의 세계만이 아니라 리얼리티의 세계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그때 그 기회가 도래하고 셰익스피어의 누이였던 그 죽은 시인이 종종 스스로 내던졌던 육체를 걸칠 것입니다. 그녀의 오빠가 그랬듯이 그녀는 선구자들이었던 무명 시인들의 삶에서 자기 생명을 이끌어내며 태어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자기만의 방 에세이를 끝맺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에세이고, 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 뭐 제가 많은 책들을 읽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들,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최소한의 돈으로서 생활하면서 예술가로서,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산 후배 작가들 한번 떠올려 보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도리스 레싱, 그리고 최근에 노벨상을 받는 아니 에르노, 이런 위대한 작가들 많죠. 그런 작가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해야 되죠.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다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감상을 이야기해 보면, 지금 당장 교보에 들어가셔서 한국 문화 해갖고 거기에 들어가 보십시오. 남성 작가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성 작가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여성 작가가 많습니다. 이게 한국의 현대 소설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서 볼 부분은, 오늘 우리가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 여성적 남성, 남성적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는 여성 작가들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지위,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만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인류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소설이라는 이 픽션이라는 작업에 매달리는 여성 작가들이 얼마나 될까? 이걸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기준으로 따지면 안타깝게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꽤 많이 여성 작가들은 가지실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심지어 한강의 소설마저도 여성이라는 그 아이디, 정체성을 못 벗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도리스 레슨과 비교해보고, 아니에르노와 비교, 아니에르노는 또 여성적인 것들이 강하죠. 근데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남성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한 달 됐나요? 한강의 작품들이 좀 재미없다고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거기서 제가 이, 이 에세이를 읽고 좀 발견한 게, 내가 왜 한강의 작품들을 좀 재미없게 읽었지? 라는 걸 또 올려보면, 한강 작품 속에 그려진 남성들이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너무 리얼리티가 없다. 남성들이 정말 저래? 라는 것.
한강은 70년생? 아직 좋은 작품을 쓸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아 있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 버지니아 울프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소설이 나온다면 훨씬 더 재밌는 소설이 나오지 않을까. 제 추론입니다. 제 추론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너무 이야기 많이 하네요. 그죠? 이 에세이가 너무 좋아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꽤나 이 여성주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지 않는 도시라는 소설도 썼고 또 팬데믹 동화도 쓰고 유의 국경 이 여성을 주인공화한 3인칭 소설을 쓰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버지니아 울프의 말에 따르면 제가 남자이지만 여성성을 가진 남성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잘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면. 제 소설을 읽고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 여자가 작가인가? 제 이름이 신경진이어서 여성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진을 안 보이면 그런 이야기도 꽤나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소설 잘 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지금 버지니아 울프가 하는 이야기는 꼭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여성 작가들한테 제가 지금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기만의 방과 돈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되느냐. 작품을 쓰는데 이게 정치 참여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여 문학을 쓰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와 연결되어야 된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오늘 할 일이 없나 내가? 금요일이라서. 자, 책 읽는 토끼TV 작가 신경진이었습니다. 오늘 버지니아 울프의 끝내주는 소설, 에세이 자기만의 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